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트리비움 독서스쿨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현주소,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또 교육정책의 변화,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으로 인문고전 트리비움을 제시하고 어떻게 독서스쿨을 시작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모임에서 제가 간략하게 이 트리비움 독서스쿨을 소개한 바가 있어서 첫 시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약 1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3일 1만 6천여 교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약 16%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걸 6만 교회로 추산할 경우에 약 9,600개 정도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상가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약 1만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1만 교회 전체가 교회를 폐쇄한 건 아니겠지만 학자들은 대략 한 6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의료 전문가가 현 코로나 팬데믹이 감기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종 변이가 나오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되다가 또 오미크론이 등장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정부에서 약 1만 명 정도 확진자를 예상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기에 걸맞는 병상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특별히 노년층 중에 사망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죠.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뭐 오미크론이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상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리 잡으려면 어쩌면 내년에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는 뭐 더 심각합니다. 성인이 21% 복음화율인데 청년들이 2.2%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3.8%죠. 어린이가 5. 몇 %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나 청소년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이죠. 이런 상황 속에 특별히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역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의 종교를 우스갯소리로 4대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대학교. 네. 대학교 명문대학 진학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학생의 초등학교 때부터의 목표입니다. 뭐 유치원 때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어린이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거의 사교육 혹은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교회 출석,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뭐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자녀들도
중직자들에 의해서 주일 예배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 생각은 그렇죠. 대학 진학이 중요하니까 일단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멈췄을 때 대학생 돼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대학교 학생이 되면 또 취업 준비하는데 바쁘고 또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또 청소년기에 교회와 멀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 거의 무신론자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시 신앙생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관계와 생명력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세대가 딱 중단돼 버리면서 이 세대 계승이 신앙의 세대 계승에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되찾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영성과 인성, 지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학업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지성적인 학습 능력 이쪽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쪽은 그런 학교 생활 또 대학 진학 공부에 대한 부분은 소홀한 채 신앙교육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둘 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선순위가 영성이고 인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성, 학습 능력 또한 겸비한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주요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의 약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금융 각 분야에 유대인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 전수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유대교적인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통해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교회 초기 상황을 보면 개신교가 가장 매력적인 종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셨지만 친구가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부모님께서 교회에 출석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워와라. 그러니까 가장 앞선 교육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또 앞선 시대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현장이 교회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심지어 독실한 불교 신자일지라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에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뭐 제가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막 이제 부흥기 끝자락 최절정에 이르다가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때 부흥을 경험했고 또 청년 때도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고 또 다음 세대 역시 한국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선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벤트와 앞서가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분은 교회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성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지성적인 학습 부분만 강조할 수도 없는 이거 세 가지는 다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요즘 아이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인성적으로 너무 상황이 열악한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영성과 인성과 지성 물론 다른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이 세 영역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그래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딥블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체스의 신으로 불렸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 딥블루가 체스에서 승리했죠.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고 지능을 가진 생명체 같았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퀴즈 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켄 제닝스와 그리고 브래드 러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겨뤘는데 이 왓슨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켄쇼라고 하는 금융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15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려 할 수 있는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598명은 해고되었고 2명은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보고서입니다. 미래사회 보고서에 미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사했는데 2090년도가 되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완전히 정착되면서 한국인 99.97%가 마치 저 계급 사람, 노숙인, 난민, 뭐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앞으로 10년 후 많은 학자들이 2030년 정도부터 이제 지금 이미 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 속에 가속도가 붙어서 지배하게 될 거고 2090년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미래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들을 보면 제1계급이 0.001% 그러니까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창업자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스타가 된 전문가들, 전문인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스타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0.002% 제2계급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제3계급이 인공지능, 인공지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을 소유한 생명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법인격을 법적으로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늘날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프레카리아트 계층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하기 때문에
대학 역시 인재상이 바뀌게 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대학 입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죠.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세운다고 할 때 청년들에게는 취업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대학에 아이들이 함몰되어 있다고 해서 대학을 무시하고 신앙교육만 시킬 수는 없는 일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 영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또 부부가 되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한 니드가 결국은 대학 진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신앙교육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세 가지 다를 교회에서 충족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대학 입시 제도가 당연히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핵심은 AI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AI는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가지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이 우리가 단순 암기식 교육은 물론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리드할 수 없는 거죠. 일자리도조차 제대로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능력. 자, 이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AI가 학습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고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것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제도는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쪽으로. 그거를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과거 오지선다형 그리고 단답형을 가지고는 얼마나 깊이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서술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시평가에서는 이제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학 보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술시험 면접할 때 뭐 앵무새처럼 암기된 것을 주르르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교육제도의 변화의 핵심은 결국 사고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생각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걸 길러주고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형, 서술형, 그리고 구술시험 이것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과거에 이제 그 서술식 문제를 과연 공정하게 평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광교 호수중학교에 다니는 지금 2학년이고 1학년 때 체육 수업인데 논술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체력 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하면서, 체육 시험인데 체육 수행 평가가 실기 평가가 아니라 그 활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술식으로 기록하는 것, 이게 체육 수행 평가의 문제입니다. 조건을 이렇게 4가지를 주고 이것을 논술형으로
쓰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술 논술 시험의 확대가 되고요.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 구술 논술은 말하기, 글쓰기의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술 시험, 제시문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도 있죠. 자소서와 생기부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논술은 통합 논술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어 시험이라고 해서 문학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윤리 다양한 그 장르의 그 분야의 글이 함께 통합돼서 나오는 게 오늘 국어 시험, 국어 지문의 핵심이고요. 이번 수능에서 국어가 상당히 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다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즉 수학 문제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쭉 써놓고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을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읽기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독해력,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논술 과거에 이제 뭐 한 지문이 긴 지문 속에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고 짧은 지문 5개가 철학, 문학 뭐 여러 분야 속에 글들을 가지고 이게 성균관대학교 이제 시험 사례인데 행복에 대한 칸트의 이론,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호석의 소설, 그 다음에 생물학 관점에서, 그 다음에 닉 부이치치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아주 통합적인, 요즘 아시겠지만 통섭, 통합, 융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대학 입시에 반영되고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일본 역시 발빠르게 교육혁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근대화하는 데 성공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죠. 그때 이후로 유지했던 이 교육제도를 2013년 6월에 150년 만에 바꿉니다. 핵심은 뭐냐면 입시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칼로레아가 프랑스 입시 제도죠. 다시 말하면 철학적 질문을 하고 논술화하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는 대학 입시의 핵심인데 그런 스타일로 입시 공교육을 바꿨고 모든 공부하는 방식을 그런 스타일로 일본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이미 2020년부터 그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역시 여기 체육 창작춤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체육뿐만 아니고 음악, 미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수업 방식을 이제 플립 러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강의를 듣고 그런 다음에 숙제를 주면 그 숙제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풀어오고 혹은 레포트를 제출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고 초중고도 다 마찬가지죠.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해서 제출하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은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강의 내용을 다 듣고 오는 겁니다. 책을 읽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보든지 이미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에 와서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학습과 이 플립 러닝 방식의 차이죠.
그러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이 뭘까? 인문고전 트리비움이죠. 이거는 그녀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인공지능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근데 놀랍게 정말 감정까지 교류하는 이 AI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AI는 학습 능력은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공감, 진짜 창조는 생각하는 능력에 기반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 싱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토마스 왓슨의 IBM이 사운을 싱크로 정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또 빌 게이츠가 싱크 위크 생각 주간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고 또 토마스 왓슨의 IBM을 극복하셔. 뿐만 아니라 이제 스티브 잡스가 IBM의 싱크 또 MS의 싱크 위크를 넘어서 싱크 디퍼런트를 주창하면서 이 핸드폰의 또 컴퓨터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이 기기의 원천이 인문고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열해 드렸는데 뭐 컴퓨터 언어,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또 기계식 계산기, 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주역, 또 기호 논리학, 뭐 철학, 수학, 이런 물리학 이런 것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인문고전과 수학을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리학, 뭐 기호학, 이 기초의 수학이 있고 또 그것을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인문고전, 독서, 토론, 논술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고전 트리비움이 뭐냐? 트리비움이란 말은 우리 이제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런 표현 트리 이게 그 셋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양 고대 시대부터 중세까지 아니 이미 지금까지 그 인문고전을 학습했던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거는 인재 양성의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검증된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문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독해력, 문해력을 의미하고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사고하는 훈련하는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넓게 사고하는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학은 자신이 읽고 생각한 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 이게 수사학입니다. 이게 고대시대부터 상당히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키울 때 질문법을 통해 키우죠. 끊임없이 질문해서 그 질문하면서 대화하고 그러면 사고를 키워주고 여러분 그게 고대시대부터 지속됐던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교육 체제가 되고 그러면서 획일화된 그리고 뭔가 다 찍어내는 듯한 그런 교육을 19세기부터 사실은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고 대량으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공교육 제도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문고전 트리비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일반 공립학교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시키고 있는 공교육이 미국에서 온 건데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교육하지만 사립학교들 그래서 뭐 귀족들 아니면 뜻이 있는 사람들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스타일로 커리큘럼을 짜지 않고 동일하게 인문고전 트리비움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게 현재도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아인슈타인 잘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뭐 학교 부적응이었죠. 근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이 인문고전에 대한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아인슈타인을 위해서 어, 과외를 시켰는데 우리는 뭐 영어 수학 과외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을 위해서 부모님이 의대생, 아주 똑똑한 의대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뭘 했냐면 인문고전 책을 함께 읽고 그걸로 아이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개인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인문고전 책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그게 주업이 아니라 인문고전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 모임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퇴근 후의 주 업무였고 그런 모임의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상대성 이론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과거에 잘 모를 때는 아인슈타인이 대학 교수였나 물리학 교수였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독서 모임, 인문고전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그리고 주말에 토론 삼매경에 빠지는 거예요. 어떨 땐 막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또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인문고전 독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인문고전 독서 토론. 그 다음에 이 칼비테는 그 최연소 기록을 다 갱신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칼비테가 자녀 칼비테 주니어를 양육하는데 인문고전 가지고 전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말하면 눈높이 교육을 한 거예요. 아주 부모님이 개인 과외교사가 돼가지고 과목별로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공부만 시킨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독서도 시키고 오후에는 체육활동 뭐 야외에서 산책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꼭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목사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사실은 지식층에 들어갑니다. 지식인이죠. 그래서 이 칼비테 목사 동료들이 뭐 교수, 의사, 또 정계, 재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비테는 친구들을 만날 때 꼭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의 폭이나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대학 교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성장한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 분야를 좀 맛보게 해주려고 경제학 특강, 경제학 교수님 초청해서 저자 특강도 하고 또 1월 달은 상담 심리학 교수님 모셔서 하는데 이 칼비테 주니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들을 접할 때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독서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부모님이 막 머릿속에 쑤셔 넣은 건 아니고요. 이 칼비테 교육법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적절한 책을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고전을 읽고 나누고 또 여행하면서 경험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죠. 그래서 뭐 인문고전 독서, 토론, 글쓰기 또 어떤 명사 전문 분야의 분들과 좀 만남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이건 애들 들을 필요 없어. 애들에게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런 걸 보기도 하고, 현장 가서 목격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호기심과 관심을 넓혀가는, 그리고 그런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의 책을 자연스럽게 또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잘 배워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원래는 지방 3류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죠. 1929년도에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분이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인문고전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배워냈냐면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분 중에 대학 교수로 왔는데 그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문고전을 통해서 토론하고 글쓰기 하면서 깊은 사고, 생각,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세인트 존스 대학인데 4년 동안 커리큘럼이 인문고전 읽고 토론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인트 존스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대학입니다. 근데 한 강의 수업을 보시면 한 20명 가까이 18명, 뭐 20명 이 정도 인원인데 교수님이 2명이 들어갑니다. 두 분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플립러닝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함께 이제 나눈다 그러면 그 책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발제 순서를 정하겠죠. 발제 순서를 1챕터는 누구, 뭐 2챕터 누구, 그러면 그걸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본인들이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교수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개입해가지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입해주고 찔러주는 역할. 이것이 교수의 역할이죠. 이렇게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해서 학생 대비 학자와 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은 워낙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칼리지니까 인원이 작죠. 근데 비례할 때 비율로 보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은 미국 고교 성적이 10%,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작고 무명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고교 성적 10% 안에 드는 학생이 뭐 20, 30%밖에 되지 않는, 나머지는 뭐 20%, 30% 그냥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 칼리지에 진학하는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그런 수업을 받고 나면 애들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자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학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 이 바로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문고전, 읽기, 쓰기, 토론이 얼마나 사람의 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역량을 바꾸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 하브루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인문고전, 독서, 토론, 글쓰기를 통해 토론하고 나누는 수업을 통해 유대인들이 성장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트리비움 독서 스쿨은 뭐냐? 3가지 방식인데 독서, 논술, 토론 그리고 독서 만남 현장의 트리비움을 통해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만남 현장은 뭐냐면 만남은 저자특강, 뭐 명사특강 또 등등의 방법이 있겠고요. 현장은 이제 현장 뭐 역사 탐방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저자자 특강이라든가 다양한 만남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그리고 IQ, EQ죠, EQ. 그 다음에 NQ, AQ, SQ. 플립러닝. 그리고 이 내용들은 또 뒤에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눌 텐데 독서지도법, 또 글쓰기 지도법, 그리고 말하기 지도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쓰기, 말하기를 나눌 때에는 특별히 일반적인 부분도 나누지만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에 중점적으로, 그래서 일반 글쓰기뿐만 아니라 독후감 또 논리적 글쓰기, 논설문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 부분을 이 독서스쿨을 통해서 아이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는 발표, 토론 이런 부분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느낌 나누기, 또 찬반 토론하죠. 예, 독서 만남 현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왜 트리비움 독서스쿨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는데 영성, 인성, 지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인문고전 트리비움, 즉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 글쓰기하고 말하기를 할 때 그 안에서 영성도, 인성도, 지성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시간 독서 지도법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어떻게 독서스쿨을 시작할 것인가 역시 우리가 뒤에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했다가 2시 10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